안녕하세요. 경영A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실질 GDP 구성 비율인데요. 사실 이제 이걸 보면 미국은 어, 생각보다 수출이 많지 않아도 되는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일단 이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전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1%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쪽, 그렇죠? 금융, 보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리츠, 렌탈 앤 이제 리스 이게 한 20% 정도 차지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이제 13% 정도. 그러니까 제조가 차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크지 않죠. 근데 한국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 전 세계 이제 경제 활동별 국내 총생산 비중을 보게 되면요. 제조가 25% 정도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제조가 이런 식으로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공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공급이 많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글로벌 시장이 좀 이제 좋으면 수출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지는데, 문제가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위축이 되는, 뭐 최근 이제 몇 년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수출 자체가 이제 늘지 않아가지고 국내 어떤 경기에도 많이 영향을 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점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가 25%를 차지하고, 뭐 다른 걸 보면 뭐 리츠가 뭐 7% 정도, 그리고 뭐 파이낸스 같은 경우가 이제 한 6.33% 정도, 뭐 교육이 4.73, 전체적인 것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조가 큰데 실제 이제 소비 비율까지 낮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GDP 대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사실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 손 치더라도 자국 내, 그냥 내수를 활용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자국의 어떤 경기를 유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국에 있는 기업들이 내수만 하더라도 본인들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미국이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죠. 미국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8%가 되고요. 영국과 이탈리아도 거의 60% 정도가 되고, 일본도 55%가 되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고 치더라도 일본은 사실 자국 내 인구 자체도 뭐 1억 명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자국 내 어떤 소비를 활용해 가지고 좀 이제 버틸 수가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하고 한국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소비가 거의 50%에서 뭐 50% 미만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좋다, 수출이 늘어난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업의 주가도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 좀 경기가 위축이 됐다, 그럼 독일, 한국 마찬가지로요. 자국의 어떤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공급 과잉이 되고 재고가 늘어나고 주가에 좀 악영향을 받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재는 뭐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2014년 뭐 상반기에 한 번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 뭐 두 번 정도 금리를 낮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업 기반인 독일과 한국의 기업들의 매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금리 인하기에 미국의 S&P 500 지수보다는 사실 이제 신흥국의 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국가별 주식 시장의 이제 밸류에이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압도적으로 시장 파이가 큰 것이 미국이죠. 근데 미국의 주가 수익 비율이 25배 정도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한 10배 정도.
대만의 주가 수익 비율이 23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제 주식을 사니까요. 이게 이렇게 높은데 한국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파이도 적은 데다가 8배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의 영향도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투명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배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한다기보다는 실제 기업 총수들, 그러니까 대기업의 어떤 그 일가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소수지만 그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순환고리를 통해 가지고 그 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도 조금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기업의 주가를 제대로 이제 평가해주지 않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 좀 드리면 뭐 카카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LG화학도 그렇고 대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들이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 기업의 미래를 보고. 근데 자꾸 이제 사업체를 떼가지고 물적 분할을 해보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 배터리 사업을 보고 LG화학이 장기 투자를 했는데 분할해가지고 뭐 LG 에너지솔루션을 만들어 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제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평가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런 어떤 글로벌적인 환경 하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계 무역 순위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이제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는 이런 나라가 일단 중국이죠. 더군다나 이제 주황색이 수출이고 이제 파란색이 수입인데 중국이 상당히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좀 부유한 나라가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수출과 수입의 전 세계 2위 국가이긴 한데 수입을 상대적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나라여서 사실 적자 폭이 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내야 되는 측면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달러가 기축통화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달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을 계속 수입하면서 달러를 내줘야지 그 나라도 그 달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상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축통화 국가들은요 기본적으로 적자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글로벌리하게 좀 전략적으로 본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다. 그럼 이제 적자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 이제 그런 이제 의문점들은 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뭐 탑10 안에 들어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 수출보다는 좀 수입이 많이 늘어나 있어서 이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미국 경제는요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하고 이렇게 통합 글로벌리하게 이제 무역을 하면서 1조 달러 더 부유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교재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이 1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수출한다. 수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국 내 소비 외에 잉여 공급 물량을 더 만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로 이제 판매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도 더 고용을 하고 그 가치 사슬에 있어서 뭐 하청업체들과의 어떤 물품도 또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7천 개가 넘는 직업을 새로 만드는 걸로 좀 추정을 해요.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GDP의 약 12%를 차지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요 약 1,150만 개의 일자리를 차지하죠. 우리나라는 수출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인데 이 제조업이 굴러가려면 결국 수출이 많이 돼야 돼요.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최근 어떤 무역 적자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은 그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제 특정 기간에 수입한 총량에 대한 수출의 총량으로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무역 수지가 흑자다. 그러면 이제 수출을 더 많이 했고 수입을 조금 덜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월급 받아서 쓰고 남는 돈 있어야지 저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역수지 적자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한 돈보다 수입한 게 더 많은 상황인 거죠. 이건 이제 돈이 빠져나간 거니까 좀 부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수출로 들어오는 돈과요. 수입으로 이제 국내로 빠져나간 돈의 수량 차이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뭐 관광이라든가 해외 원조라든가 군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돈 흐름을 이제 더하거나 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인 거는요. 자본 수지가 적자가 됐다라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무역 수지가 흑자라는 게 뭐죠?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달러를 지출했는데 일단은 흑자가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달러가 더 많겠죠. 근데 그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를 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요. 그럼 이자 수입이 생기니까.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를 통해서 들어온 달러가 이제 나가면서 적자가 되니까 사실 이제 무역 수지 흑자는 자본 수지 적자하고 사실 이퀄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덤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무역을 할 때 이제 많이 규제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덤핑은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 자국에서 물건을 팔 때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인데 왜 근데 덤핑을 하느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물품이 워낙 많아가지고 팔 데가 없어요. 그럼 싸게라도 좀 뭐 이렇게 팔아가지고 처분하는 게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덤핑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 전략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시장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통과 관련된 앱 같은 거 깔면 어떤 거 합니까? 처음에 살 때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할인을 해가지고 그 앱의 사용도를 높여가지고 나중에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싸게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덤핑을 통해서 물품 가격을 맞추게 되면 그 일단은 이제 그 나라의 소비자들이 이제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물량이 늘어나야 실제 이제 특히 이제 달러가 들어와 가지고 외환 시장이 안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덤핑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이건 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세 형태로 좀 규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하고 이제 수입 추이를 보게 되면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3년부터 2013년을 봤을 때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보게 되면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았죠. 근데 이제 최근 2년간을 보게 되면 2022년하고 2023년을 보게 되면요.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이제 많은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인 걸 보실 수가 있고 더군다나 2023년은 더 안 좋은 게 폭은 줄어들었는데요. 전형적으로 수입도 줄고 수출도 줄어들어 가지고 무역 수지가 적자긴 하지만 약간 개선되는 이런 형태를 보였어요. 이런 걸 이제 불황형 적자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런 데이터는 이제 좋은 데이터는 아닌데 어찌 됐든지 간에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런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플러스였는데 최근 들어 이제 적자가 커져 있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인 거는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는 사실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이제 원자재를 사는데 이런 식으로 적자가 돼버리게 되면 달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계속 사야 되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기존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00원 가지고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300원 가지고 1달러를 사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비싸게 물건을 사는 꼴이 되고 그러면 이제 외국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비싸게 들어오게 되니까 물가가 올라요. 그래서 실제 현재 이렇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으로 껑충 뛰어 있는 데다가 국내 물가가 많이 높아졌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좀 이런 이제 무역 수지는 좀 개선을 해서 환율도 좀 안정을 시키고 그래야지 좀 물가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 좋은 환경이 또 아닌 거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덤핑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의 자국의 상품을 정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수입하는 나라에서 산업이 피해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가 어떤 뭐 공산품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해볼게요.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에서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파는데 엄청나게 싸게 팔아버려. 덤핑을 때려버려요. 그럼 소비자들이 이제 그 자동차를 사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미국이건 한국이건 이런 식으로 덤핑과 관련된 게 인지가 되면요.
덤핑 여부와 이제 덤핑 마진을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요, 실제 이제 미국에서 다양하게 한국의 어떤 그 공산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한국 세탁기에 대해서 덤핑이라고 하면서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한국의 세탁기가 사실 이렇게 LG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가전제품 우리나라가 잘 만들잖아요. 전 세계 수출이 쫙 늘어나는데 이제 미국의 수출이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한국의 제품이 훌륭한데다가 가격도 괜찮으니까 소비자들이 자꾸 이렇게 한국에서 판매하는 세탁기를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 너무 이렇게 세탁기를 잘 파니까 자국의 어떻게 보면 세탁기를 제조하는 그런 산업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산 세탁기가 덤핑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관세가 이제 9.29%, LG는 13%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세를 때려버리게 되면 가격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고 미국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한국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세탁기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제조한 그런 이제 세탁기를 살 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이 되겠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차가 현대 기아차가요, 일본에서 거의 팔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일본의 어떤 이런 덤핑과 관련된 관세하고도 상당히 영향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27개국에서요 총 208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코트라에서 이제 예전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어, 2012년 이제 6월 말 기준으로요 27개국 총 208건의 한국에 이제 반덤핑 규제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물건을 좀 잘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미국이 가장 많네요. 미국이 47건, 튀르키예가 19건, 인도 16건, 중국 14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렇게 관세를 좀 매기는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글로벌 전략을 짜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반덤핑 규제를 받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좀 조치들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 이게 벌어졌다, 법적으로 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또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요, 자꾸 이런 식으로 반덤핑 규제를 해가지고 관세를 높이게 되면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이 높아져가지고요, 물가를 못 잡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미국이 약간 그랬는데요. 미국이 이제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미국과 관련돼서 무역 흑자가 심하거든요. 중국이 아까 수출과 이제 수입 차가 꽤 났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은 수입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중국이 너무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득을 많이 봐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무역 분쟁을 하면서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반덤핑이라 해가지고 관세를 엄청나게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안 그래도 이제 중국산 물건들이 싸게 공급이 돼서 미국의 물가가 안정화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려가지고 가격이 높아지니까 실제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중국산 그런 물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덤핑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국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들로도 활용이 되지만, 이걸 너무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자국의 물가를 높이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좀 그 차이에서 좀 균형을 잡힌 그런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요. 라이선싱, 수출, 프랜차이징, 위탁 제조, 국제 합작 투자, 전략적 제휴, 해외 직접 투자가 있는데, 자, 이 라이선싱 쪽으로 갈수록 사실 본 회사가 관여하거나 통제하거나 위험이 있다거나 잠재 수익량이 이제 적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회사의 관여도 통제력, 잠재 수익도 양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예를 들어 글로벌 시장 갔을 때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선싱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라이선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개인이나 또는 단체가 어떤 이제 대가를 받고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이선싱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가져가거나 아니 일정액을 가져가는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라이선서는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라이선스는 이 권리를 이제 대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싱을 예를 들어서 이제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특허라든가 기업 비결이라든가 노하우, 뭐 등록 상표, 지식, 기술 공정 이렇게 좀 가치 있는 상업적 자산권 일부를 계약 기간 일정 기간 동안에 양도받는 것이죠. 대신에 매출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라이선싱을 부여받는 권리는요. 어떤 독점적이고 배타성이 보장되는 이제 법적 권리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이선싱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기존 회사 입장에서는요. 회사 입장에서는 라이선싱을 이제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추가적인 수익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 라이선싱을 주게 되면 거기서 로열티를 받으니까 추가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라이선스를 주는 기업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넘기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하거나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적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가 이제 지출을 하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라이선싱을 줬는데 이 기업은 독점적이고 배타성이 있고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걸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품이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려. 그 이 막대한 수익은 이제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라이선스를 취득한 어떤 기업에 귀속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주는 회사는 돈을 생각보다 많이 못 벌었는데 이걸 취득한 회사가 엄청나게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이 기술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약간 비밀도 좀 알아내고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면 라이선싱 계약을 이제 종료시키고 자기들이 이제 그런 기술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조금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제 위험성이 좀 그러니까 그 수익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디즈니가 이 라이선싱 계약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일본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디즈니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무신사가 디즈니하고 이제 라이선싱 계약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마블 캐릭터라든가 이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라이선싱 계약을 보게 되면 일단 일정 정도의 계약금을 주고 매출액에 대해서 런닝 개런티를 이제 주는 이런 형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품도 개발하고 아티스트들끼리 이제 협업 상품을 발표하고요. 팝업 스토어 전시를 하는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귀여워서 저도 하나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계, 미키 마우스 이런 시계, 곰돌이 푸, 뭐 키보드, 뭐 슈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라이선싱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무신사 입점시켜가지고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이런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선싱 그 다음 단계가 수출이죠. 이제 수출은 이제 모든 이제 국가에서요. 수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러가 들어오면서 외환 시장도 안정이 되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에서는 모두 수출 지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되면 자국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실업률도 낮추고 그렇죠? 국가의 부가 늘어나잖아요. 따라서 수출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해외 어떤 직접 제품과 서비스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이제 지원을 하고 무역에 따른 재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이런 이제 지원들을 각 나라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수출을 못한다. 하기 어렵다. 그럼 이제 수출 무역상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간접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또 바람직한 수출광 구축될 수 있도록 협상을 대행해주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중간 단계, 그래서 수출 무역상 국가가 운영하는 수출 무역상이 구매자와 판매자도 연결을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뭐 세관도 통과해야 되고요. 무역 서류도 처리해야 되고 근데 도량형이 다 다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센치를 쓰는데 미국에서 인치를 쓴다라거나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바꿔가지고 좀 이제 보다 더 수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지원 센터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징이 있는데요. 우리들 아마 이제 어떤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프랜차이즈를 잘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키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할 것 같은데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뭐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고안된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햄버거 프랜차이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햄버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고안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비즈니스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를 이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요. 그 어떤 국가나 어떤 지역의 어떤 고객들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미노 피자다. 그러면 국가별로 피자들의 토핑이 다 다르다 그래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피자에 카레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해산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피자에 어떤 해산물이나 이제 생선을 얻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하죠. 예전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김치버거 이런 것들을 마련한 거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갈 때 이제 프랜차이즈 전략을 쓸 때는 그 국가 그 고객의 어떤 성향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프랜차이즈는 이제 백종원 사장님의 대표님의 어떤 그 더본 코리아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뭐 홍콩 무식부터 해가지고 뭐 백다방, 역전우동,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엄청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해외 진출하는 이런 식의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전략 중에 그 또 하나가요. 위탁 제조입니다. 위탁 제조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나이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본사, 그러니까 머리 헤드는 그 미국에 있고, 예, 그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제조를 받아가지고 어 브랜드하고 상표를 부착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품 생산하지 않았지만 공정을 통해 가지고 브랜드와 상표를 부착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 제조업체가 있다. 그러면 델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IBM이라든가 이런 회사로부터 제품을 위탁받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컴퓨터, 프린터, 스마트폰, 뭐 의료비기, 심지어 비행기까지 상품을 제작해 줍니다. 그럼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중국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장과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과중한 진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걸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나이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신발과 의류를 제조하는 500개가 넘는 위탁 공장을 주고 있고요. 의료기기 산업도 위탁 제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폭스콘 같은 회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폭스콘은요. 대만에서 사실 시가총액 2위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 그 전자제품을 위탁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이런 애플 제품을 이제 위탁 생산해 가지고 상당히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 사실 뭐 게임기 시리즈 있죠. 뭐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이런 3대 콘솔 모두 이 폭스콘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휴렛 패커드, 델, 시스코, IBM 여기에서부터 이제 인텔, AMD 이 제품까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만 증시에서 TSMC에 의해서 시가총액 2위고요. 회사 매출의 50% 이상이 아이폰 제조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회사를 키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TSMC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2016년 3월 30일에 일본의 샤프 전자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사업부를 폭스콘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노키아 모바일 사업부까지 이제 소유하게 되는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폭스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을 이런 위탁 제조 쪽으로 조금 이제 운영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성장시켜가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회사 중에서 하나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회사가 과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